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05페이지 14번입니다.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거죠. 그죠? 따라서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줘야 되겠죠. 2번 진술인 이상 구두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수사기관이 피의자인 참고인이죠. 그러면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돼요. 참고인까지 꼭 고지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전서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 거고요. 참고인에게는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이런 취지겠죠. 지금 우리가 자신의 불리익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술을 먹었더라도 불리하게 생각한다면 술 먹었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음주 측정도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위헌인 것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공동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공동 피고인은 심리를 병합으로 인하여 수개의 사건이 동일 사건에 계속된 것이면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한다. X입니다.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공동 피고인 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항소 또는 상고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한 사람을 대해서 파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다 파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그 파기의 이유가 공통된 거라면 다 파기해 줘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판례는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 절차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소송 절차가 분리된 경우 하나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16번입니다.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술 거부권 행사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명백한데도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숨기라고 오도한다는 말은 재판부를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속이려고 할 때는 이것을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복귀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군무 이탈죄를 범한 자에게 자수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복귀 명령이 군무 이탈죄에 대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고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3번 도로교통법 50조 제2항 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해석하고까지 끊어보면,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뭐냐면 경찰서에다가 신고해 줘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 꼭 이 자수를 강제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자수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범인입니다. 이걸 신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는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무화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자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4번 수사기관에 의한 지문과 족형의 채취, 신체 검사의 경우 진술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아니하여도 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지문을 찍거나 이런 것들은 진술이 아니죠. 그죠? 말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17번이죠. 진술 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여죄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 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는 먼저 사전에 뭘 고지해야 돼요? 진술 거부권을 뭘 해야 돼요? 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고지를 하지 않고 여죄 진술도 받고 증거물도 확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나서 자백 등을 받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 일단 사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특별한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요. 보시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자백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다른 말로 하면 꽤 많이 지난 후에죠. 또 거기다 플러스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요. 또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받을 경고를 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이러한 특별 요건을 갖췄다면 사전에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각 그 증거 능력이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사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이 없죠. 다만 첫째, 40여일이 지났고요. 두 번째,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도 받고, 세 번째,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지고, 네 번째, 증인으로서 선서까지 했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여서는 피의자 진술은 그 증거 능력이 없다. 맞죠? 2번이 뭐죠? 원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2번이 원칙이고 1번은 뭐죠? 예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 진술 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거 앞에 나왔고 기억해 두시고요. 4번,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행정 절차 및 국회에서 질문 등 어디에서나 진술 거부권은 보장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경우에 보통 위원장이 형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을 받기 전에 미리 고지하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필요적 변호 사건의 공판 절차가 그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의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변호인도 없이 뭐가요? 재판이 진행이 됐죠. 일단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무효가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소송행위예요. 따라서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고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 이루어진 피해자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다. X죠. 그러면 소송행위는 다 무효예요. 그럼 뭐는 유효할 수 있어요? 소송행위가 아닌 다른 절차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에 1번에서 판례가 원문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취지를 어떻게 해요?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소송행위가 아닌 다른 절차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해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 포기이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아주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이 규정된 자에 한정되고 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도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4번,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 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물론 당연히 뭐죠? 위법이 되겠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1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변호인에게도 접근 교통권이 있고 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접근 교통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성질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뭐에서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일단 성질이 달리하는 건 맞다. 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한 권리다까지는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한할 때는 대단히 뭐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검사의 단순한 결정에 의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변호인,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 계속 중에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맞죠?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아무튼 소송 계속 중에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죠. 3번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 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또는 서류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질문도 물론 맞는 질문이죠. 4번이답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의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뭐죠? 구체적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하는 때에는 열람, 등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없다. X입니다.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2번과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람 등사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4번에 나와 있는 사유, 국가 안보다 또는 증인 보호의 필요성이다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다 이런 사유가 있다면 검사는 이러한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죠? 현행 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국선 변호인을 언제 선임하느냐 문제죠. 보시면 피고인이 사용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면 가장 낮은 게 뭐죠?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라 근거죠. 다시 말하면 국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합니까? 단기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선 변호인을 뭐예요?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단기 3년 이상입니다. 이번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에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인데 일단 우리가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죠. 만약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변호사법 뭐가 돼요? 위반이 되겠죠. 그러면 국선 변호인도 꼭 변호사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그럴 필요는 없다 해서 해설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국선 변호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과거에 하도 변호사들이 부족했고 또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인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 개인적인 일을 다시 말하면 수임받은 일을 해도 돈 받는데 돈 버는데 충분하고 너무 많이 버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 많죠. 로스쿨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도 서로 하려고 하고 이제는 변호사가 부족한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정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과거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은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3번. 사선 변호인과 달리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따른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 맞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21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해가 상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수인의 피고인 간의 이해가 상반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이다 해서 얘가 범인이면 얘는 무죄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때는 동일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는 없고요. 2번.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가해버린 경우, 지나가 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 변호인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당연하죠. 3번입니다.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 교통권을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인권 보전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 후가결한 권리무로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구속된 피고인이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진료 과정에 당연히 국가가 정한 의료진이 뭐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의료진이 참여하는 것은 위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위헌도 아닌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사법경찰견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X입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답은 3번이죠. 4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22번이 나오고 있죠. 국선 변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판설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뭐 계약이냐 아니면 이것들 일종의 재판이냐 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국선 변호를 선임하는 것을 계약으로 이해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계약이니까. 그렇지만 재판이라고 판단된다면 굳이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 재판설에 의하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선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죠. 만약에 계약이 아닌 재판으로 이해한다면
통의받지 않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뭘 해야 돼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년 미만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국선변을 임의적으로 선임해 줘야 되는 경우는 언제요? 단기 3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죠. 3번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 종료시까지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런 문제입니다. 2번의 사유 단기 3년 이상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뭘 해야 돼요? 선임을 해줘야 돼요. 이에 반해서 3번처럼 빈곤한 경우죠. 가난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피고가 신청을 해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거죠. 따라서 선정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까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빈곤, 기타 사유로 인한 국선 변호인의 선정은 피고에 뭐가 필요하죠? 청구가 필요한 거죠. 4번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치료감호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만든 질문이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3번입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신병이 구군된 피의자 신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도 변호인의 참여권이 전면 허용된다. 당연히 뭐죠?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이죠.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 대리인이 한정한다. X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적,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피의자의 지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일지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X죠.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뭐예요? 피의자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뭐 재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만약에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견을 진술해야 돼요.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다면 진술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도 X 되는 거죠. 4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하여 준 항고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4번 문제입니다. 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동고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X입니다.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해 줄 수 있는 사람에서 동고인 또는 고용주는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은번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 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가 없고요.
맞는 지문이고. 디귿번 법원은 피고인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우리 법에서는 숫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일반적으로 숫자 앞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장기 3년 이상이 아니라 단기 3년 이상이죠. 따라서 X는. 1번 즉결 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통상의 공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의 신청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 규정이 적용된다. 맞죠? 왜요? 정식 재판이니까. 미음번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의 신청도 청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원은 국선변을 선정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빈곤 기타의 사유는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선임해 주거든요. 따라서 법원이 국선변의 선정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 해가지고 2번이 대비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